오지의 마법사. 라이먼 프랭크바움 글, 김석희 옮김. 제6장 겁쟁이 사자. 울창한 숲속에 나 있는 길은 한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길에는 여전히 노란 벽돌이 깔려 있었지만 마른 나뭇가지와 가랑잎이 잔뜩 덮여 있어서 걷기 힘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거의 없었다. 새들은 햇빛이 많은 탁 트인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따금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도로시는 무엇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토토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로시 옆에 바싹 붙은 채 짖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로시는 걱정이 되어서 양철 나무꾼에게 물었다. 이 숲을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글쎄, 에메랄드 시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는데 오지가 살고 있는 도시는 무척 아름답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난 기름통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허수아비는 불붙는 성냥만 아니면 어떤 것도 겁나지 않고 도로시 너는 이마에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이 있으니까 너를 위험에서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토토는 무엇이 보호해 주지? 토토가 위험에 빠지면 우리가 보호하면 돼. 양철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였다. 숲속에서 어흥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난데없이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길로 뛰쳐나왔다. 사자가 앞발로 한번 후려치자 허수아비는 길가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이어서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철 나무꾼을 공격했다. 나무꾼은 길바닥에 쓰러져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양철에 아무 자국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사자는 깜짝 놀랐다. 토토는 적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큰 소리로 짖으면서 사자를 향해 달려갔다. 사자는 큰 입을 벌리고 토토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자 토토가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봐 겁이 난 도로시는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다. 그리고 사자의 코를 힘껏 후려치면서 소리쳤다. 물지 마! 커다란 짐승이 조그만 강아지한테 덤비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사자가 도로시한테 얻어맞은 콧등을 앞발로 문지르며 말했다. 난 물지 않았어. 하지만 물려고 했잖아. 넌 덩치만 크지 겁쟁이구나. 사자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래, 난 겁쟁이야. 그건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걸. 정말 한심하다.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나 걷어차고. 밀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사자는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우고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도로시는 아직도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동그라졌구나. 조금 스쳤을 뿐인데 대굴대굴 구르는 걸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럼 저기 있는 사람도 밀집으로 만든 허수아비니? 아니, 저 사람은 양철로 만들어졌어. 도로시는 이렇게 말하고 양철 나무꾼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사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 발톱이 먹혀들지 않았구나. 발톱이 양철을 긁히는 순간 나도 오싹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 작은 동물은 뭐지? 내 강아지 토토야. 저것도 양철로 만들어졌니? 아니면 속이 밀집이 들어있니? 둘 다 아니야. 토토는 고기로 만들어진 개야. 아주 희한한 동물이군.
지금 다시 보니까 놀라울 만큼 작은데 저렇게 조그만 것을 물려고 하다니. 난 정말 비겁한 놈이야. 도로시는 망아지만큼 커다란 짐승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겁쟁이가 됐니? 아무래도 난 태어날 때부터 겁쟁이였나 봐. 숲속에 사는 짐승들은 모두 내가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지. 사자라면 누구나 동물의 왕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으르렁거리는 건 다 까닭이 있어서 그래. 내가 어흥하고 울면 모두 깜짝 놀라서 달아나 버린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흥하고 우는 거야. 코끼리나 호랑이나 곰이 나랑 맞붙어 싸우려고 한다면 아마 난 달아났을 거야. 난 그런 겁쟁이야. 그런데 내가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모두들 먼저 달아나 버려. 허수아비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그렇게 겁쟁이여서는 안 돼. 사자가 꼬리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꾸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슬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몹시 불행해. 하지만 위험이 닥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가슴을 앓는 병이 있나 보군. 사자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 그건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나한텐 마음이 없어. 그래서 가슴을 앓는 병도 없지. 마음 따윈 없어도 좋아. 그랬다면 겁쟁이가 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허수아비가 물었다. 머릿속에 뇌는 있니? 사자가 대답했다. 아마 있을 거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두뇌를 달라고 부탁하러 오주 마법사한테 가는 길이야. 내 머리는 밀집으로 채워져 있거든.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마음을 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고. 도로시가 말했다. 나는 토토랑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할 거야. 갑자기 사자가 물었다. 오주 마법사가 나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한테 두뇌를 줄 수 있다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다면. 도로시가 말했다.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면 너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사자가 말했다. 그럼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야 어디 살 맛이 나야 말이지. 도로시가 대답했다. 좋아. 너랑 함께 가면 다른 짐승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는 한몫할 수 있어. 사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용감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겁쟁이라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는 한, 난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도로시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사자는 도로시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토토는 하마터면 사자의 커다란 입에 물릴 뻔한 일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새로운 길동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토토와 사자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날은 이렇다 할 무서운 사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다만 양철나무꾼이 딱정벌레를 밟아서 그 불쌍한 작은 곤충을 죽인 일이 있었을 뿐이다. 양철나무꾼은 조그만 벌레 하나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나무꾼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나무꾼은 길을 걸으면서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나무꾼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의 이음매의 부분을 적셨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녹슬었다.
도로시가 양철나무꾼에게 무언가를 물었지만 이은매의 녹이 쓸어 위턱과 아래턱이 단단히 붙어버렸기 때문에 나무꾼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도로시에게 구해달라고 여러 번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도로시는 그 몸짓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바구니에서 기름통을 꺼내 양철나무꾼의 턱에 기름을 쳐주었다. 그래서 잠시 뒤 양철나무꾼은 다시 전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일은 나한테 교훈이 될 거야. 걸음을 내디딜 땐 땅을 잘 살필 것. 또다시 벌레나 딱정벌레를 죽이면 또 눈물을 흘리게 될 테고 눈물은 내 턱을 녹슬게 해서 난 말을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 뒤로 양철나무꾼은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는 작은 개미가 힘들게 기어가는 것을 보면 한 마리도 해치지 않도록 개미들을 뛰어넘곤 했다. 양철나무꾼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잔인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양철나무꾼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안내해 줄 길잡이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난 마음이 없으니 무척 조심해야 돼. 물론 오즈가 나한테도 마음을 주면 나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제7장 오즈에게 가는 길. 근처에 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시 일행은 그날 밤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는 두껍고 좋은 덮개가 되어 밤이슬을 막아주었고 도로시는 나무꾼이 도끼로 자른 나무를 높이 쌓고 멋진 모닥불을 피웠다. 이 모닥불은 도로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움도 덜어주었다. 도로시와 토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먹었다.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사자가 말했다. 원한다면 내가 숲속에 가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올게. 너희 인간들은 입맛이 워낙 별나서 익힌 음식을 좋아하니까. 사슴 고기를 모닥불에 구우면 아주 멋진 아침 밥이 될 거야. 양철나무꾼이 애원했다. 제발 그러지 마. 네가 불쌍한 사슴을 죽이면 난 또 눈물을 흘릴 테고 그러면 내 턱이 다시 녹슬게 될 거야. 그러자 사자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저녁거리를 찾았다.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허수아비는 열매가 잔뜩 열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어 도로시가 한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도로시의 바구니에 열매를 가득 담아주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무척 친절하고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지만 열매 줍는 솜씨가 너무 서투른 것을 보고는 깔깔 웃어댔다. 속에 밀집을 채운 허수아비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보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더 많았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열매 줍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열매를 줍는 동안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허수아비는 불똥이 튀어 자기 몸을 몽땅 태워버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로시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가랑잎으로 도로시를 덮어주려고 딱 한 번 모닥불 가까이 다가왔을 뿐 줄곧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가랑잎 이불은 도로시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덕분에 도로시는 아침까지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도로시는 잔물결을 일으키며 흐르는 작은 개울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어제 저녁에 허수아비가 따다 준 열매를 먹은 다음 에메랄드 시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이날은 도로시 일행에게 많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길을 떠난 지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골짜기를 만났다.
골짜기 때문에 길이 끊겨 있었다. 더구나 그 골짜기는 길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골짜기 가장자리까지 조심조심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폭도 넓은 데다 깊이도 무척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밑바닥에는 톱니처럼 깔쭉깔쭉한 바위들이 잔뜩 깔려 있었다. 비탈은 아무도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팔랐다. 여기서 여행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도로시가 절망하며 말했다. 이제 어떡하지?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사자는 무성한 갈기를 흔들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허수아비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깊은 골짜기를 기어서 내려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서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어. 겁쟁이 사자가 골짜기 건너편까지의 거리를 속으로 재어본 다음 말했다. 난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허수아비가 말했다. 내가 탈게. 도로시를 태우고 건너뛰다가 떨어뜨리거나 하면 도로신 크게 다칠 테고 양철 나무꾼은 바위에 부딪혀 심하게 찌그러질 테니까. 하지만 난 괜찮을 거야. 나는 바닥에 떨어져도 전혀 다치지 않을 테니까.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나는 밑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내 등에 올라타. 한번 해보자고. 허수아비가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이쪽 가장자리에서 잔뜩 몸을 움츠리고 앉았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저만 치서 달려오다가 훌쩍 뛰어넘는 게 어때? 사자가 대답했다. 우리 사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그러고는 용수철처럼 허공으로 몸을 날려 건너편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사자가 아주 쉽게 골짜기를 건너뛴 것을 보고 모두들 뜰 듯이 기뻐했다. 허수아비가 등에서 내리자 사자는 다시 골짜기를 건너왔다. 이번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고 사자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한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단단히 붙잡았다. 다음 순간 도로시는 허공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도로시는 골짜기 건너편에 무사히 내려와 있었다. 사자는 또다시 건너와 양철 나무꾼을 태우고 골짜기를 건넜다. 사자가 한숨 돌릴 동안 모두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자는 골짜기를 몇 차례나 뛰어넘느라 숨이 차서 오래 달린 개처럼 헐떡거리고 있었다. 건너편 숲은 너무 울창해서 어둡고 음산해 보였다. 사자가 잠시 쉬면서 한숨 돌리고 나자 도로시 일행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언젠가 숲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 다시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걸까 하고 저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얼마 가기도 전에 깊은 숲속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겁쟁이 사자는 그 소리를 듣더니 그만 벌벌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칼리다들이 사는 곳이야. 틀림없어. 도로시가 물었다. 칼리다? 그게 뭔데?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야. 몸뚱이는 곰 같고 머리는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발톱이 무척 길고 날카로워서 핥히기만 해도 나 같은 건 단번에 2조각이 나고 말 거야. 마치 내가 토토를 해치는 것처럼 말이야. 아이고 무서워.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야 해. 그래, 네가 그럴 만도 하다. 정말 무서운 짐승인가 보구나. 사자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들 앞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이번 골짜기는 너무 깊고 넓어서 사자도 건너뛸 수 없는 모양이었다.
도로시 일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다. 허수아비가 곰곰이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저기 큰 나무 보이지? 골짜기 가까이 말이야. 양철나무꾼이 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건너편으로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쉽게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사자가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하는데 누가 너보고 머릿속이 비었다고 하겠니? 양철나무꾼은 곧 일을 시작했다. 도끼가 아주 날카로워서 나무는 순식간에 거의 잘려버렸다. 그러자 사자가 커다란 앞발로 나무를 힘껏 밀었다. 큰 나무가 천천히 기울어지다가 골짜기를 가로질러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나무 꼭대기의 가지들이 건너편에 걸쳐졌다. 도로시 일행이 이 별난 외나무 다리를 막 건너기 시작했을 때 날카롭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모두 놀라서 돌아보니 곰 같은 몸뚱이에 머리는 호랑이 같은 커다란 짐승 2마리가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혔다. 겁쟁이 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저게 칼리다야. 허수아비가 외쳤다. 빨리 다리를 건너자. 도로시가 토토를 껴안고 먼저 다리를 건넜다. 양철나무꾼이 그 뒤를 따랐고 허수아비가 다음 차례였다. 사자는 겁이 났지만 돌아서서 칼리다들과 맞섰다.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도로시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뒤로 나자빠졌고 무서운 짐승들조차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사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칼리다들은 사자가 자기들보다 몸집이 작은 데다가 자기들은 둘인데 사자는 혼자뿐인 것을 알곤 다시 달려왔다. 사자는 재빨리 외나무 다리를 건넌 다음 칼리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돌아섰다. 사나운 짐승들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사자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이젠 다 틀렸어. 저놈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하지만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저 놈들과 싸울 테니까. 허수아비가 외쳤다. 잠깐 기다려. 줄곧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에게 골짜기 이쪽에 걸쳐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했다. 양철 나무꾼은 당장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2마리의 칼리다가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 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짜기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흉측한 짐승들도 외나무 다리와 함께 떨어졌고 둘 다 밑바닥에 깔린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겁쟁이 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조금은 더 살 수 있겠군. 죽는다는 건 몹시 불쾌한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게 돼서 기뻐.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가슴이 쿵쿵거려. 이 말을 듣고 양철나무꾼이 슬픈 듯이 말했다. 아, 나도 쿵쿵거릴 가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을 겪은 뒤 나그네들은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보다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자연히 걸음이 빨라졌고 도로시는 금세 지쳐서 사자 등에 올라타야 했다. 얼마쯤 가니까 숲이 끝나고 넓은 풀밭이 나타났다. 그러나 풀밭을 지나자 이번엔 넓은 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강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땅이 보였고 노란 벽돌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푸른 초원에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길 양쪽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그 아름다운 초원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러자 이번에도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건 쉬운 일이야. 양철 나무꾼한테 뗏목을 만들라고 하면 돼. 뗏목만 만들면 이까지 강쯤은 금방 건널 수 있으니까. 양철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꾼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허수아비는 강 기슭에서 맛있는 과일이 잔뜩 매달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다. 온종일 딱딱한 열매밖에 먹지 못한 도로시는 무척 기뻐하며 맛있게 익은 과일을 실컷 먹었다. 그러나 양철나무꾼처럼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도 뗏목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밤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나무 밑에서 아늑한 잠자리를 찾아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에 가서 오즈 마법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제8장 죽음의 양귀비 꽃밭. 이튿날 아침 나그네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도로시는 간 기슭의 나무에서 딴 복숭아와 자두로 공주님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뒤쪽에는 어두운 숲이 있었다. 그 숲에서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앞쪽에는 아름답고 햇빛 찬란한 초원이 놓여 있었다. 이 초원은 마치 에메랄드 시로 그들을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았다. 물론 지금은 넓은 강이 아름다운 초원과 나그네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뗏목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양철 나무꾼이 통나무를 몇 개 더 잘라서 나무 못으로 고정시키자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되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안고 뗏목 한 가운데에 앉았다. 겁쟁이 사자가 뗏목에 올라타자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뗏목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뒤집히려고 했다. 그러나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재빨리 반대편에 올라탔기 때문에 균형이 제대로 잡혔다. 그들은 장대를 들고 있었다. 뗏목을 건너편으로 밀어낼 삿대였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나아갔다. 그러나 강 한복판에 이르자 빠른 물살 때문에 뗏목이 자꾸만 떠내려갔다. 강물이 너무 깊어서 장대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이거 야단났는데 이대로 떠내려가다간 서쪽 나라에 이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서쪽 못된 마녀한테 잡혀 우린 모두 노예가 될 거라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럼 난 두뇌를 얻지 못하겠군.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지 못하겠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난 마음을 얻지 못하겠군. 도로시가 말했다. 나는 영영 캔자스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에메랄드 시로 가야 해. 허수아비는 있는 힘을 다해 뗏목을 밀다가 장대가 그만 강 바닥에 박히고 말았다. 허수아비가 장대를 빼내려고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뗏목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장대 끝에 매달린 채 강 한복판에 남겨지고 말았다. 허수아비는 떠내려가는 뗏목에 대고 소리쳤다. 잘 가, 안녕. 모두들 허수아비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양철 나무꾼은 눈물을 글썽이다가 눈물을 흘리면 녹이 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내곤 도로시의 옷자락으로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허수아비에게는 엄청난 불운이었다. 허수아비는 생각했다. 지금은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 그때는 옥수수 밭에서 장대에 매달려 까마귀들한테 겁을 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강 한복판에 있는 장대에 매달린 허수아비는 아무 쓸모도 없어. 결국 난 영원히 두뇌를 갖지 못할 것 같아. 뗏목은 점점 강 아래로 떠내려갔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저만큼 뒤에 홀로 남겨졌다. 사자가 말했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자, 내가 뗏목을 끌고 건너편까지 헤엄쳐 갈 테니 너희들은 내 꼬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 사자는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다. 양철나무꾼이 사자의 꼬리를 단단히 붙잡자 사자는 건너편 강기슭을 향해 힘껏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물살을 걸으며 뗏목을 끌고 헤엄치는 것은 덩치가 큰 사자한테도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강 한복판에서 빠져나왔고 도로시는 양철나무꾼의 장대를 들고 뗏목을 무트로 밀어내는 일을 도왔다. 간신히 강기슭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풀밭에 내렸을 때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나그네들은 에메랄드시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에서 한참 멀리까지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철나무꾼이 사자에게 물었다. 이제 어떡하지? 사자는 물에 젖은 몸을 말리려고 풀밭에 엎드려 있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어떻게든 저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 해. 사자가 말했다. 그 길이 나올 때까지 이 강기슭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고 친구들과 함께 풀이 돋아난 강기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물에 떠내려 오기 전에 바로 눈앞에 보이던 노란 벽돌길을 향해 강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숲속이나 들판과는 달리 그곳은 퍽 아름다운 곳이었다. 온갖 꽃들과 과일나무와 햇빛이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가엾은 허수아비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겨있지만 않았다면 무척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두 부지런히 걸었다. 도로시가 딱 한 번 예쁜 꽃 한 송이를 꺾으려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뿐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한참 가다가 양철나무꾼이 외쳤다. 저것 좀 봐. 양철나무꾼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강 한복판에 서 있는 장대 위에 허수아비가 올라앉아 있었다. 무척 외롭고 슬퍼 보였다. 도로시가 말했다.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 사자와 양철나무꾼은 둘 다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은 강 기슭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허수아비를 바라봤다. 바로 그때 황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그들을 보고는 물가에 내려앉았다. 황새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난 도로시야. 그리고 이쪽은 내 친구인 양철나무꾼과 겁쟁이 사자고 우린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야. 황새는 목을 길게 빼고서 나그네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은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 아니야. 도로시가 대꾸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허수아비가 뒤에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이야. 황새가 물었다. 허수아비라고? 어딨는데? 저기 강 한복판에. 저 허수아비가 무겁지만 않다면 내가 구해줄 수도 있는데. 도로시가 열심히 설명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아. 허수아비는 밀집으로 만들어졌거든. 황새야, 부탁할게. 허수아비를 구해주면 우리는 영원히 너를 고맙게 생각할 거야. 좋아, 한번 해볼게. 하지만 허수아비가 너무 무거우면 다시 강물 속에 떨어뜨려야 할지도 몰라. 황새는 큰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장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허수아비한테 날아갔다. 그러곤 커다란 발톱으로 허수아비의 어깨를 움켜잡고 허공으로 들어올려 도로시와 사자와 양철나무꾼과 토토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허수아비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기뻐서 친구들을 모두 끌어안았다. 사자와 토토까지도 끌어안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허수아비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딴따라라, 딴따라라, 딴따라라 하고 노래를 불렀다. 허수아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난 강 한복판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음씨 고운 황새가 나를 구해줬지. 내가 두뇌를 갖게 된다면 꼭 황새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거야. 도로시 일행과 나란히 날아오던 황새가 말했다. 괜찮아. 난 언제나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하거든. 이젠 가봐야겠어.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럼 잘 가요. 에메랄드시에 가서 오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도로시가 대답했다. 고마워. 친절한 황새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곧 어디론가 사라졌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울긋불긋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내쳐 걸었다. 길 양쪽에는 갖가지 예쁜 꽃들이 양탄자처럼 뒤덮여 있었다. 노란색과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 꽃들이 큼지막하게 피어 있었고 소담스럽게 무더기로 피어 있는 빨간 양귀비 꽃들은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도로시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도로시는 그윽한 꽃향기를 들이마시면서 말했다. 어머나 예뻐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도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다면 꽃을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양철나무꾼이 덧붙였다.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꽃을 사랑할 텐데. 사자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꽃을 좋아했지. 꽃은 너무나 연약해 보여.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봐. 갈수록 양귀비 꽃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꽃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넓은 양귀비 꽃밭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다. 양귀비 꽃이 한 곳에 많이 피어 있으면 향기가 너무 짙어서 그 향기를 오래 맡으면 잠이 들게 된다. 그리고 잠든 사람은 다른 데로 빨리 옮겨지지 않으면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도로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양귀비 꽃밭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도로시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몹시 졸렸다. 도로시는 앉아서 잠을 좀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철나무꾼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 돼. 허수아비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걸었지만 마침내 도로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자 도로시는 양귀비 꽃 사이에 털썩 주저앉아 쿨쿨 잠이 들고 말았다.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어떡하면 좋지? 사자가 말했다.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고. 이 양귀비꽃 향기는 너무 독해서 우리를 모두 죽이고 말 거야. 나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야. 저것 봐. 토토도 어느새 졸고 있어. 정말 그랬다. 토토도 도로시 옆에 쓰러져 있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살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꽃향기 따위는 아무리 맡아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사자까지 잠들어 버리면 큰일이었다.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소리쳤다. 사자야, 빨리 뛰어가. 되도록 빨리 이 죽음의 꽃밭에서 도망쳐. 도로시는 우리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겠지만 넌 덩치가 너무 커서 네가 잠들면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사자는 졸음을 쫓으며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자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 둘이 송가마를 만들어 도로시를 옮기자.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토토를 도로시 무릎에 앉힌 다음 둘이서 손을 맞잡고 그 위에 잠들어 있는 도로시를 앉히고 꽃 사이를 지나갔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죽음의 꽃밭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은 물고비를 따라 걸어가다가 양귀비 사이에 쓰러져 쿨쿨 잠들어 있는 사자를 발견했다. 그 큰 짐승한테도 꽃향기는 너무 독했고 사자는 결국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양귀비 꽃밭이 끝나기 직전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바로 코앞에는 향긋한 초록빛 풀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어쩔 수가 없어. 이 녀석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론 들 수가 없어. 여기서 영원히 잠자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아마 사잔 용기를 찾는 꿈을 꾸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정말 안 됐어. 그렇게 겁 많은 사자치곤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잠들어 있는 도로시가 더 이상 독한 양귀비꽃 향기를 맡지 않도록 양귀비 꽃밭에서 멀리 떨어진 강기슭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도로시를 부드러운 풀밭 위에 가만히 눕히고 신선한 산들바람이 도로시를 잠에서 깨워주기를 기다렸다. 제9장 들쥐들의 여왕. 도로시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도로시 옆에 서 있던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노란 벽돌길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야. 아까 강물에 떠내려간 거리만큼 걸어왔으니까. 양철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멀리서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목의 이음매 부분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괴상하게 생긴 짐승 하나가 풀밭 위를 펄쩍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몸집이 커다란 노란 살쾡이였는데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게 분명했다. 두 귀는 머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채 빨간 눈을 불덩이처럼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쾡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양철 나무꾼은 작은 들쥐 한 마리가 쫓기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양철 나무꾼은 비록 마음은 없었지만 살쾡이가 저렇게 작고 귀여운 동물을 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치켜든 채 기다리고 있다가 살쾡이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 짐승의 머리를 재빨리 도끼로 내리쳤다. 살쾡이는 몸을 몇 번 팽그르르 돌더니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들쥐는 살쾡이가 죽은 것을 보고는 곧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한테 천천히 다가오더니 찍찍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군. 난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야. 누구든 불쌍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아무리 하찮은 쥐새끼 같은 동물일지라도. 하찮은 쥐새끼라고요? 이래봬도 난 여왕이라고요. 모든 들쥐들의 여왕. 나무꾼은 공손하게 절을 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용감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행동이기도 하답니다. 그때 들쥐 몇 마리가 짧은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들쥐들은 여왕 들쥐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여왕님, 저희들은 여왕님께서 살쾡이한테 붙잡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살쾡이한테서 어떻게 도망치셨습니까? 들쥐들은 모두 여왕 들쥐한테 허리를 굽혔다. 허리를 너무 굽혀서 그 모양이 머리에 땅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 같았다. 여왕 들쥐가 대답했다. 이 괴상하게 생긴 분이 살쾡이를 죽이고 나를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분들을 잘 받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모든 쥐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토토가 잠에서 깨어났다. 토토는 주위에 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멍멍 짖으며 들쥐떼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캔자스에서 살 때도 토토는 쥐를 쫓아다니는 것을 재밌어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들쥐들은 풀숲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그러자 양철나무꾼이 재빨리 토토를 붙잡아 안고는 들쥐들에게 소리쳤다. 괜찮아, 돌아와. 토토는 너희들 해치지 않을 거야. 여왕 들쥐는 풀숲에서 고개만 빼쭉 내민 채 겁먹은 목소리로 조심조심 물었다. 정말로 괜찮아요? 물지 않을까요?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어서들 이리 나와. 들쥐들이 한 마리씩 살금살금 다가왔다. 토토는 짖지 않았지만 나무꾼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다. 나무꾼이 양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토토는 아마 나무꾼을 물었을 것이다. 마침내 가장 큰 들쥐가 말했다. 우리 여왕님을 구해주셨는데 그 보답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양철나무꾼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머릿속에 밀집만 들어있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 있어. 너희들은 우리 친구들을 구해줄 수 있어. 겁쟁이 사자가 저쪽 양귀비 꽃밭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자를 좀 구해줘. 여왕 들쥐가 말했다. 사자라고요? 사자가 깨면 우리를 몽땅 잡아먹을 텐데요. 허수아비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 사자는 겁쟁이니까. 그게 정말인가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 친구를 잡아먹다니 그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겠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서 사자를 구해주면 사자는 너희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좋아요. 당신 말을 믿기로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여왕이니까 이 들판에 있는 들쥐들을 다 불러올 수 있을 거야. 너를 따르는 들쥐가 모두 몇 마리나 되지? 아마 수천 마리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들쥐들한테 긴 끈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해줘. 되도록 빨리. 여왕 들쥐는 곁에 있는 쥐들을 돌아보며 당장 가서 백성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들쥐들은 쏜살같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에게 말했다. 자, 이번엔 네 차례야. 넌 강기슭에 있는 저 나무를 베어서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다가 끈을 달아서 사자를 실어오는 거야. 나무꾼은 당장 도끼를 들고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잘게 쪼갠 다음 나무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커다란 나무 줄기를 짧게 잘라서 바퀴 4개를 만들었다. 일솜씨가 워낙 빠르고 뛰어났기 때문에 들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쯤엔 어느새 수레가 거의 완성되었다. 사방에서 들쥐들이 몰려왔다. 큰 쥐, 작은 쥐, 중간 쥐를 합해서 모두 수천 마리나 되었다. 그리고 제각기 입에 기다란 끈을 하나씩 물고 있었다. 수많은 쥐들이 모여들어 찍찍 소리를 내는 바람에 도로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풀밭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놀랐고 수천 마리의 들쥐가 주위에 둘러서서 겁먹은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허수아비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위험 있게 서 있는 여왕 들쥐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이 들쥐들의 여왕님이셔. 도로시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여왕 들쥐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여왕 들쥐는 곧 도로시와 친해졌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들쥐들이 가져온 끈을 이용해서 들쥐들을 수레에 묶기 시작했다. 끈의 한쪽 끝은 들쥐들의 목에 걸고 다른 쪽 끝은 수레에 묶었다. 물론 수레는 들쥐보다 1000배는 컸다. 하지만 모든 들쥐가 힘을 합치자 아주 쉽게 수레를 끌 수 있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별난 작은 말들이 끄는 수레에 올라타고 사자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자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사자를 끌어올려서 수레에 싣기가 무척 힘들었다. 모두 힘을 합쳐 사자를 수레에 싣자마자 여왕은 재빨리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다. 양귀비 꽃밭에서 너무 오래 꾸물거리다간 들쥐들도 잠들어 버릴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들쥐가 많긴 했지만 짐이 워낙 무거운 탓에 처음에는 수레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뒤에서 밀자 수레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금세 사자를 양귀비 꽃밭에서 초록색 들판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곳에서는 독한 양귀비꽃 향기 대신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도로시가 마중을 나와서 들쥐들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도로시는 사자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자를 구해낸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들쥐들은 목에 걸고 있던 끈을 풀어버리고 풀숲 속의 보금자리로 돌아간 뒤 여왕 들쥐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도로시에게 말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이 들판에 와서 부르세요.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도로시 일행이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요. 여왕 들쥐는 풀숲으로 달려갔고 도로시는 토토가 여왕 들쥐를 뒤쫓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사자 옆에 앉아서 사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허수아비는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가 도로시에게 갖다 주었고 도로시는 그것으로 저녁을 때웠다. 제10장 문지기. 겁쟁이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다. 사자는 오랫동안 양귀비 꽃밭 속에 누워서 그 죽음의 향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눈을 뜨고 일어나려다가 수레에서 굴러 떨어진 사자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알고 뜰 듯이 기뻐했다. 사자가 일어나 앉아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난 최대한 빨리 달렸어. 하지만 꽃향기가 너무 독했어. 그런데 나를 거기서 어떻게 끌어냈지? 친구들은 여왕 들쥐를 구해준 이야기와 그 보답으로 들쥐들이 사자를 구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겁쟁이 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짐승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작은 꽃들이 하마터면 나를 죽일 뻔했고 그 작은 짐승들이 나를 구해주었군. 세상은 정말 신기해. 그런데 친구들, 이젠 어떡하지? 도로시가 말했다. 노란 벽돌길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해. 노란 벽돌길만 찾으면 그 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로 갈 수 있어. 사자가 완전히 기운을 차리자 도로시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부드럽고 싱싱한 풀을 헤치며 걷는 것은 무척 즐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노란 벽돌길에 이르렀다. 길은 평평하고 잘 포장되어 있었다. 주위에 펼쳐진 풍경도 아름다웠다. 나그네들은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그 음산하고 그늘진 곳에서 만난 온갖 위험에서 멀리 벗어난 것을 축하했다. 이곳에도 길 가장자리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지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농부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한 작은 집들도 모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오후에 그들은 이런 농가를 여러 채 지나갔다. 이따금 사람들이 문간에 나와서 뭔가 묻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나그네들을 쳐다보곤 했다. 그러나 커다란 사자가 무서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에메랄드처럼 선명한 초록색 옷을 입고 먼치킨들의 모자처럼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도로시가 말했다. 여기가 오지의 나라인 게 분명해. 에메랄드 씨는 여기서 멀지 않을 거야. 그러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맞아. 먼치킨들은 파란색을 좋아했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초록색이야.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먼치킨들만큼 친절해 보이진 않아. 하룻밤 지낼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군. 난 날마다 과일만 먹었더니 이젠 다른 것을 먹고 싶어. 그리고 토토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야. 다음번에 집이 보이면 그 집에 들러서 말을 걸어봐야겠어. 꽤 큰 농가가 나타나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현관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밖이 겨우 내다 보일 만큼만 빼끔히 문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냐? 저 커다란 사자는 왜 너랑 같이 있는 거지? 아줌마, 저희들을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 사자는 제 친구이고 길동무예요. 절대로 아줌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문을 조금 더 열면서 물었다. 길들여진 사자냐? 그럼요. 게다가 지독한 겁쟁이에요. 아줌마가 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자가 아줌마를 더 두려워할 거예요. 여자는 이 말을 곰곰 생각하더니 사자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좋다. 들어오렴.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마. 도로시 일행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두 아이와 아저씨가 있었다. 아저씨는 발을 다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아이와 아저씨는 이 희한한 나그네 일행을 보곤 깜짝 놀랐다. 아줌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저씨가 도로시한테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냐? 오지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 시에 가는 길이에요. 뭐? 오즈를 만나러 간다고? 오즈가 너희들을 만나줄까? 물론이죠. 왜 안 만나주겠어요? 내가 듣기로 오즈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더구나. 나도 에메랄드 시에 여러 번 가봤는데 아주 아름답고 멋진 곳이지. 하지만 오즈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오즈를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허수아비가 물었다. 오즈는 밖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단다. 날마다 궁궐안의 접견실에서 꼼짝도 안 하지. 시중드는 하인들조차도 오즈의 얼굴을 맞대지 않아. 도로시가 물었다. 어떻게 생긴 분일까요? 아저씨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글쎄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오즈는 위대한 마법사란다. 그러니 뭐든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오즈가 새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텐 선녀나 요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오즈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하지만 오즈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즈를 만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행은 헛수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오즈를 왜 만나려고 하니?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오즈한테 두뇌를 얻고 싶어요. 그래, 그런 거라면 아주 쉬운 일이지.
오주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두뇌를 갖고 있으니까.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오주한테 마음을 얻고 싶어요. 그것도 어렵진 않을 거다. 오주는 온갖 크기와 모양의 마음을 잔뜩 모아놓고 있으니까.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난 오주한테 용기를 얻고 싶어요. 오주라면 그것도 문제 없을 거다. 오주의 궁궐에는 용기가 가득 들어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황금으로 만든 무거운 뚜껑으로 덮여 있단다. 용기가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러니까 용기쯤은 얼마든지 나눠줄 거다. 도로시가 말했다. 저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캔자스? 캔자스가 어딨지? 도로시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캔자스는 우리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즈한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오즈라면 캔자스도 찾아줄 수 있을 거다. 오즈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오즈를 만나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마법사는 좀처럼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저 강아지는 무엇을 부탁하러 가는 거지? 토토는 꼬리만 흔들 뿐이었다. 토토는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아줌마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로시는 맛있는 보리죽과 달걀 요리 한 접시, 그리고 맛있는 흰빵을 먹었다. 사자는 보리죽을 조금 먹었지만 보리는 사자가 아니라 소나 말이 먹는 음식이라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토토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먹었고 맛있는 저녁을 다시 먹게 된 것을 기뻐했다. 아줌마는 도로시가 잘 침대를 마련해 주었고 토토는 도로시 옆에 누웠고 사자는 아무도 도로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켰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물론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방구석에 밤새도록 조용히 서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안 가서 하늘에 아름다운 초록빛이 보였다. 도로시가 말했다. 저기가 에메랄드 시일 거야. 가까이 다가갈수록 초록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긴 여행도 마침내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에메랄드 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이른 것은 오후가 되어서였다. 높고 두꺼운 성벽은 밝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노란 벽돌길이 끝나는 곳에 커다란 성문이 있었다. 성문에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에메랄드가 가득 아로 새겨져 있어서 그 광채에 허수아비의 물감으로 칠한 눈마저 부실 정도였다. 성문 옆에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딸랑거리는 은 방울 소리가 나더니 성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로시가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엔 큰 방이 있었다. 천장은 둥근 모양이고 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에메랄드가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앞에 먼치킨만큼 키가 작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초록색으로 차려입었고 피부까지도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그 사람 옆에는 커다란 초록색 상자가 놓여 있었다. 키 작은 남자가 도로시 일행을 보고 물었다. 에메랄드 시엔 무슨 일로 왔지? 도로시가 대답했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그 남잔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 이윽고 키 작은 남자가 난처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누군가가 오즈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건 아주 오랜만이구나. 오즈님은 강력하고 무서운 마법사란다. 그분은 지금 명상을 하고 계신데
하찮거나 어리석은 용건으로 그분을 방해했다간 혼이 나게 돼. 이 말을 듣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는 하찮거나 어리석은 용건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의논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주님은 인자하고 상냥한 마법사라고 들었어요. 그렇고 말고 그분은 좋은 마법사이고 에메랄드 씨를 잘 다스리고 계시지.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한텐 아주 무서운 마법사란다. 그래서 감히 오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 난 에메랄드 씨의 문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궁궐로 데려가야 할 책임이 있지.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경을 써야 해. 도로시가 물었다. 왜요? 에메랄드 씨에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서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멀어버리거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안경을 써야 한단다. 에메랄드 씨가 처음 지어졌을 때 오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안경은 모두 자물쇠를 채운 상자에 보관되어 있지.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하나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단다. 문지기는 커다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온갖 크기와 모양의 안경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안경에는 모두 초록색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문지기는 도로시에게 꼭 맞는 안경을 골라서 씌워주었다. 안경에는 금으로 된 사슬이 2개 달려 있었는데 문지기는 그 사슬을 도로시의 머리 뒤쪽으로 돌린 다음 사슬 끝에 달린 자물쇠를 철커덕하고 채웠다. 이젠 안경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었지만 도로시는 에메랄드 씨의 광채에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문지기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에게도 사자와 토토에게도 맞는 안경을 골라서 씌워주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다. 이 일이 끝나자 문지기도 안경을 쓰고서 궁궐로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지기는 벽에 박힌 못에서 커다란 황금 열쇠를 벗겨내어 또 다른 문을 열었고 그들은 모두 문지기를 따라 에메랄드 시내로 들어갔다.